네, 중국 정부가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인 3일 신무기들을 공개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5C이라는 이 무기가 아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공망 구축 프로젝트 미국 본토를 다 방어하겠다라는 이른바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한 직후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무기를 공개한 것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도발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의 방공망이 이 무기를 방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시아경제 기획지대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중국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 중국의 신무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둥펑 5C라는 이 무기 보니까 뭐 굉장히 기사도 많이 나오고 화제도 좀 끌고 있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무기고 진짜 그렇게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엄청난 무기인지 궁금한데 어떤 무기입니까? 네, 이 미사일이 특히나 이제 국제적으로 크게 화제가 됐던 거는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특수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일단 사거리가 15,000km에서 이제 20,000km 이상의 긴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일단 분류가 돼 있고, 2만 킬로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나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이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탄두다. 탄두가 예. 많다.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이 다탄두 미사일은 이제 지구 대기권을 통과할 때까지는 하나의 본체로 지구 대기권을 통과한 다음에 재진입을 할 때 이제 다른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뜻하는데요.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탄두가 분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제 10개의 핵탄두가 동시에 분리가 돼서 다른 표적을 향해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0개로 그 하나가 나뉘어가지고 각각의 다른 표적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무섭긴 무섭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지상으로 떨어질 때는 마하 19에서 25, 즉 음속의 이제 20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격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사일이 또 10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뭐 다른 표적을 향해서 날아간다면은 한두 개는 또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미사일이 이제 유사시에 수백 발이 한꺼번에 발사가 되면은 아무리 뛰어난 미사일 방공망을 가진 나라라고 해도 이제 도시를 모두 방어할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쓰면은 뭐 대륙 하나에 있는 도시 대부분은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 또 이 더욱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나라와 미국 본토에 배치된 이제 사드는 물론이고, 네. 현존하는 미사일 방공망 체계로 이제 요격이 좀 힘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쏘기 전에 뭐 대기권 통과 전까지 만약에 요격을 못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막기가 너무 어렵다. 하나로 해서 올라갈 때 요격을 하면 그나마 막을 수 있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떨어질 때는 나뉘어서 떨어지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공개가 또 화제가 된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난 5월에 미 본토 방어 미사일 시스템으로 이제 골든돔이라는 걸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열병식에 이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골든돔을 주도적으로 움직일 우주군 사령부를 이제 기존 콜로라도주에서 엘라베마주로 이제 이전하겠다, 그런 발표를 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 시점에서 이 무기가 등장을 하니까 이거는 미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골든돔 프로젝트 해서 뭐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런 거 있으니까 너네 그거 해야 별 필요 없어, 뭐 그런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었던 것 아니냐,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열병식에서 이 둥펑 5C 말고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신무기들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어떤 네. 무기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해당 무기 이외에도 중국이 자랑하는 여러 신무기들이 나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 항공모함을 타겟으로 한 일명 항모 킬러라고 불리는 네. 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인 이제 인지 21, YJ21이라는 이제
그 번호가 있는데 네. 이 미사일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이 무기는 이제 원거리에서 미국의 전함이나 항공모함 등을 타격하는 데 특화가 된 무기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대만 해협 일대에서 미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 해협에 이제 계속해서 미군 함정들이 이제 출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아마 경고성 차원에서 이번 열병식에 대거 나온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토에서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항공모함 등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대거 공개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의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괌 킬러라고 불리는 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중펑 26D 미사일도 이번 열병식에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판 사드 이제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던 대공 방어 미사일인 HQ-29라는 무기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냥 뭐 80주년이라고 거의 우리 이 정도다 뭐 이렇게 과시를 하는 그런 열병식이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공중전 무기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스텔스 기능과 AI 기능이 함께 탑재가 돼서 공중에서 능동적으로 공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첨단 드론인 페이훈 97이라는 신무기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무인 전투기용 드론의 경우에는 유인 전투기의 양 옆에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전투기 조종사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윙맨 전투기라고 불립니다. 이제 날개 쪽에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미국보다 먼저 중국이 실전 배치를 했다, 그걸 맞췄다는 걸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공개가 됐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만들었다. 예. 전반적으로 이번 열병식에 나온 무기들은 결국 중국의 무력은 이제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이제 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지 충돌이 발생을 해도 얼마든지 중국도 반격이 가능하다. 이거를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여기에 경고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기 위한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냐, 그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이 중국의 어떤 이 군사력, 이것을 무력 시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신무기들, 이번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무기들 알아봤는데 그것도 주목이 되고, 또 주목되는 게 이번에 어쨌든 66년 만에 그 북중러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섰잖아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 세 명이 만나서 이른바 북중러의 연대를 과시했잖아요. 네. 이것이 상당히 국제사회에 주는 어떤 충격파,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해석들이 좀 나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제 삼국 정상이 해남먼 막로에 나란히 함께 올라선 모습이 사실 1959년 이후 처음 나온 장면이었기 때문에 네.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 세 정상의 결속력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진 못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북한에 계속 접근을 하면서 그 틈을 더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좀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졌고, 네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는 또 회담을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그런 좀 보냈었는데, 우호적인 예. 메시지를 냈죠. 근데 막상 이제 세 정상이 반미라는 키워드 아래 나란히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됐다 보니까 네. 이건 결국에는 대단히 상징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정상의 연대를 무너뜨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반미라는 깃발 아래서는 이 세 나라는 뭉칠 수밖에 없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낸 셈인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좀 나름의 섭섭함을 담은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네. 예,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시진핑 주석한테 네. 보낸 메시지였는데요. 뭐 미국에 대항할 공모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 내 친구들이다라고 겉으로는 좀 이게 의연한 듯한 그런 메시지로 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세 지도자의 연대가 그렇게 보기 좋진 않다, 그런 의미로 좀 비아냥되는 듯이 발언을 남긴 셈인데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대중국 봉쇄를 위해서 러시아, 북한의 이제 대화 채널을 계속 확대하고 이제 연대를 막으려고 한 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그만큼 변화가 있지 않겠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뭐 회담에 목을 매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이들 나라와 접촉을 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중국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는 양국을 계속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떤 결속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북미 회담이라든지 페이스메이커 대통령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 관련해서 북한이 조금 더 어쨌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조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이 북중러 연대 과시 이런 게 우리나라의 안보, 외교, 전략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세 나라의 연대 공조 강화 모습이 보여진 것 자체가 네. 지금 중국이 아예 반미 연대의 선봉장으로서 이미지를 더 이제 부각을 시킨 게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시 주석이 전승절 연설에서 뭐 오늘날의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뭐 상생이냐 제로섬이냐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의 직면에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음.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반미 연대에 설 것이냐 선택을 하라는 약간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이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뭐 그런 이 중국이 오히려 평화 세력 우리가 평화 세력이다라는 그런 메시지 비슷하게 또 내놓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미중 양국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중요한 상황이죠. 이런 나라들한테 굉장한 압력을 주려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바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평화와 공조는 이제 우리 쪽이니까 이쪽에 확실히 줄을 서라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엔 미국의 관세 전쟁 그리고 최근 이란 핵시설 공격과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부각을 시키고 미국은 폭력적인 나라다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연대에서 미국에 맞서자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려 했던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우리나라와 직접 영향을 끼치는 장면은 푸틴 대통령하고 김 위원장이 또 별도의 정상회담을 단독 회담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푸틴 대통령이 아예 공개적으로 뭐 북한군의 희생 덕에 뭐 쿠르스크주를 되찾아서 감사를 표시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 위원장은 뭐 이거에 대해서 형제 의무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하면서 더 지금 긴장감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발언 자체는 결국엔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라는 새로운 혈맹을 갖게 됐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정세와 우리나라 안보에는 이게 결국 좋은 영향이 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더 강화가 될수록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의 전시경제 체제에 북한이 더 많이 종속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호전성이 더 강화되면서 군사 도발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제 북중러 연대 강화가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결국에는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제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엔 미국과의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또 동맹 현대화 같은 여러 협상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미국 측에서 이제 협상에 더 속도를 내자 이런 식의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이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푸틴 대통령도 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났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 내가 만났는데 혹시 뭐 전해줬으면 하는 얘기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남북 문제 이런 데에서의 영향력 이런 것을 더 키우려고 하는 또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로서는 진짜 고난도의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온 것 아닌가. 또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서도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금방 어떤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중국 열병식에서 공개한 최신의 다탄두 미사일 둥펑 5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